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기록도 문명도 미처 시작되지 않았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나누어 부르지도 않았고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이 뒤섞여 있던 그때, 그 시절 한반도의 하늘 아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첫 번째 서사이자 국가라는 개념이 싹튼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화의 흐름 속에서 고조선의 건국과 초기 국가 형성의 실체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먼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렵과 채집, 그리고 점차 농경을 시작하며 자신들만의 터전을 만들고 있었죠. 서로 다른 시족이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살며 하늘과 땅, 바람과 비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연 그 자체였고 자연은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하늘의 아들, 즉 천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 그리고 그의 아버지 환웅. 이 신화는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을 극복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지배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란 곧 통치의 정당성을 의미했죠. 그래서 단군 신화의 첫 장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서사는 한민족의 국가가 신성한 권위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의 뜻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가 내려온 곳은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 그곳이 곧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고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천부인이란 하늘로부터 받은 통치의 증표, 곧 신성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선언과 같습니다. 즉, 인간 세상의 질서와 법을 세울 존재가 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표현을 넘어 한 사회가 신권에서 인권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신시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인간 세상의 100가지 일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신화 속의 신시는 단순한 신령의 도시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통치 조직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늘의 질서가 인간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문명과 정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기 한반도의 실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청동기 문화가 막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청동으로 무기와 제사용 기물을 만들며 농경과 생산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회는 점차 평등한 시족 공동체에서 벗어나 우두머리와 추종자가 구분되는 계층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국가라는 개념이 싹트는 순간입니다. 즉, 신화에서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실제 역사에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통합하고 공동의 질서를 세웠다는 사회적 사건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웅은 누구였을까요? 단군 신화는 그를 신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는 당시 북방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부족 지도자를 반영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늘의 아들은 실제로는 외부에서 온 새로운 통치 세력, 혹은 기존 부족을 통합한 리더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펼치는 것, 즉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맡은 우사, 구름을 관장하는 운사를 거느리며 인간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안정되었고 규율이 생기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실제로 초기 국가의 행정체계가 생겨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지도자는 천신의 뜻을 받들어 백성의 삶을 다스리고 신하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공동체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즉, 환웅의 신신은 통치의 상징이자 한 사회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입니다. 고조선의 시원. 그 출발은 이렇게 신화와 현실이 겹치는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일부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가 우리 역사에서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신실을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거느리며 농사, 질병, 형벌, 선악 등 100가지 일을 살폈습니다. 그의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아들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환웅은 마음속에 늘 하나의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백산 깊은 골짜기 한 신령한 동굴 안에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곰, 또 하나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 기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시여, 저희에게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환웅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 마늘과 쑥을 받아 3-7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먹지 않으면 너희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의지, 그리고 문명으로의 첫걸음을 상징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본능과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강하고 야생적이며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런 본능을 억제하고 질서와 규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짐승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곰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7일이 지나고 열나흘이 지나고 20하루가 지났을 때 마침내 환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인간이 되었다. 그 순간 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이겨내고 인내와 절제로 인간의 길에 들어선 존재. 이야기는 단순한 변신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기원을 상징하는 서사입니다. 자연을 이겨내고 규율과 신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옥녀는 인간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로 나아가 하늘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 기도를 들은 환웅은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단군은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의 탄생은 신과 인간, 자연과 문명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단군이 성장하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환웅은 아들의 지혜를 기뻐했습니다. 단군은 세상의 혼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족이 있으나 질서가 없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워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말에 환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인간의 왕이 되어라. 그리하여 단군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조선, 즉 아침의 밝은 나라였습니다. 서기전 2333년 그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연대는 신화적 기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국가의 탄생을 상징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단군의 조선은
단순히 한 부족의 왕국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통합된 연맹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농경사회의 기반이 있었고 공동의 법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단군은 백성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정립했습니다. 그가 세운 제도는 신화 속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고조선 사회의 통치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군 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기 국가였습니다. 당시의 유물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지역에 이미 계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무덤의 형태와 부장품의 차이는 곧 권력의 차이를 의미했죠. 즉, 신화 속 단군의 통치는 실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이야기였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체로 오늘날의 평양 혹은 요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기록 삼국지와 관자에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이는 단군 신화가 단지 전설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와도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구리와 청동, 옥, 철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군은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별표 팔조법금, 팔조법금, 별표입니다. 비록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다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형벌과 보상 제도가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군 조선은 단순한 신화적 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법과 질서를 갖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군을 하늘의 아들로 존경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중간에 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고 인간의 삶을 바로잡는 존재. 그것이 단군이 지닌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첫 번째 서사이자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다는 믿음,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공통의 윤리. 그것이 고조선의 정신이자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질 한국사의 뿌리였습니다. 단군이 세운 나라는 점차 번영했습니다. 농경이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가 열렸고 공동체는 서로의 노동을 나누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군 신화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회 구조를 반영한 역사적 기록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예족과 숙신족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중국의 제후국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이들 세력과 교류하며 때로는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단군의 나라는 단단했습니다. 그 기반은 신화가 아니라 백성의 신뢰와 질서의 힘이었습니다. 이렇듯 단군 신화는 단순히 신성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 질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율과 사회의 질서.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시작이자 한민족 문명의 뿌리였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운 뒤 세상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든 왕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백성을 돌보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제사를 올리며 계절의 변화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제 조선은 단순한 신화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에는 평양과 요동 일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넓은 평야와 강, 바다가 어우러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청동기 문화가 활발히 발전하던 곳으로 농경과 수공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끼와 농기구, 창과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며 문명의 새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청동기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신성한 제사의 도구였습니다. 누가 청동기를 소유하고
제사를 주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중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동기를 제어한 지도자는 곧 하늘의 뜻을 이행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왕권이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고조선의 사회는 점차 계층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등하게 살았지만 농경이 확산되고 생산량이 늘어나자 남는 곡식이 생겼습니다. 그 서플러스, 즉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곧 권력을 쥐게 되었고 시족사회는 점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인류 문명사에서 언제나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징후였습니다. 고조선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군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법을 세웠으며 백성들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통치 구조는 이미 국가로서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조선의 법, 즉 팔조법금은 당시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재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치의 개념이 사회 속에 뿌리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조선은 힘이 아닌 규율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법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단군은 또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그는 농사철을 알려주기 위해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군 시대에는 이미 달력을 사용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 중심 사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농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시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함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질서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고 서로 돕는 정신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조선의 윤리적 기반이었습니다. 이 시기 고조선의 영토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요동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랴오허강,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세력이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청동기 유물이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단군조선은 단일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연맹한 통합국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족 연맹체의 특징은 각각의 부족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된 신앙과 제도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 즉 제천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사람들은 하늘을 하늘님이라 부르며 계절마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천 행사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후 부여, 고구려, 예맥 등으로 이어지며 한민족 고대사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고조선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 이미 동아시아의 여러 세력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서인 관자에는 조선이 은나라와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산해경에는 조선이 동방의 큰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군조선이 단지 고립된 지역 국가가 아니라 이미 국제적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에는 물물 교환을 통한 경제적 연결망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은 구리, 주석, 옥, 가죽, 곡식 등을 교환하며 주변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의 교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문화의 교류이기도 했습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 제사의식, 무기와 장신구의 형태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질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회가 하나의 법칙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고조선이 지향한 이상이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통치 체계가 있었고 그 아래의 지역에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다스리며 세금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담당하는 재정일치, 내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던 것이죠. 왕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최고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이 구조는 후대의 부여나 고구려, 백제의 제사 제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조선 내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일부 귀족 세력이 반발하기도 했고 외부와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서쪽의 중국 주나라가 성장하고 그 세력 아래 여러 제후국들이 생기면서 조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교역의 기회가 늘어나는 한편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조선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곽을 쌓고 병기를 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의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나라를 다스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단군 조선은 점차 옛 영광을 잃어갔습니다. 권력의 분열과 외부의 압력이 겹치며 중앙의 통치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은 이후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이 자신들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스스로의 질서를 세운 문명, 그것이 고조선의 유산이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는 주변 여러 민족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 하늘의 제사를 중시했고 자신들을 단군의 후예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신화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혹은 신성한 혈통의 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고조선의 정신이 한반도 문화의 근본적 구조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사회가 자신을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며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억이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의 이름만으로 유지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수많은 세대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낸 체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체계의 구조와 그 속에 깃든 사상의 뿌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국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순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의 사회는 신성한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 통치하고 땅의 백성들이 그 뜻을 받드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정당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인간,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 속에서 왕의 권위는 신성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후 수천 년간 우리 사회의 정치 철학 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고조선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하늘과 인간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권력은 무력이 아닌 의례와 도덕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정일치의 개념은 훗날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신라의 제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을 섬기는 행위는 곧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이미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팔조법금으로 알려진 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중 일부 조항만이 오늘날 전해지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법은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고조선은 이미 문명사회의 단계를 밟고 있었던 셈입니다. 팔조법금의 정신은 균형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그에 맞는 대가로 갚아야 하고 그 균형이 깨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즉, 법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조화의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초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로 그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고조선의 사회계층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위에는 왕과 귀족, 그 아래에는 평민, 그리고 맨 아래에는 노비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이후 시대의 엄격한 신분제처럼 고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언제든 백성이 등을 돌릴 수 있었고 능력 있는 자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조선은 계급 사회이면서도 일정한 유동성을 유지한 사회였습니다. 이는 혈통보다 덕을 중시하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의 백성들은 농사를 주된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변화와 땅의 기운을 살피며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나누고 여름에는 모내기를 함께 했으며 가을에는 추수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래였습니다. 고조선의 농경 문화에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상은 훗날 농본주의, 즉 땅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또한 고조선은 이미 청동기 문명을 완성한 사회였습니다. 청동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제사의 도구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청동검으로 재물을 베고 청동거울로 하늘의 빛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늘의 뜻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상징을 낳았습니다. 이후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에서 거울이 왕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청동 문화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청동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곧 신성한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동기 사회는 본질적으로 제사 중심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조선의 경제는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교역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요동과 만주, 한반도 북부 일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조선은 서쪽의 중국, 북쪽의 흉노, 남쪽의 예맥과 물자를 교환했습니다. 곡식, 가죽, 옥, 금속, 그리고 각종 수공예품이 오갔습니다. 교역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문화의 통로였습니다. 타 문명과의 접촉은 조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부 사상을 흡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청동 문명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조선의 제사와 종교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숭상했고 자연을 신으로 대했습니다. 태양과 달, 산과 강, 바람과 비까지도 모두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신교적 믿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곧 신을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과 결합하여 한민족 특유의 자연 존중 문화로 발전합니다. 이 시기의 제천의식은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왕과 귀족, 백성들이 함께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기원하고 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습니다. 이 행사는 정치적 결속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동맹을 맺고 새로운 해의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훗날 고구려의 동맹으로, 부여의 영고로, 그리고 예맥의 무천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제사 드리는 문화는 곧 한민족의 정치적 유전자였던 셈입니다. 고조선의 신화, 특히 단군 신화는 단순한 건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 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권력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한국 사회의 이상적 통치관을 압축한 문장으로 지금까지도 교육과 헌법, 국가 철학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의 또 다른 핵심은 변화입니다.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인내와 절제를 거쳐야 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문명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즉, 인간은 본능을 억누르고 규율을 배워야 문명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질서가 법과 도덕 위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이 신화적 세계관이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이 선택받고 호랑이가 포기하는 장면은 단순한 루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 욕망을 절제하는 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 그런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죠. 이 신화적 상징은 이후 한민족의 가치관 속에서 인내, 절제, 약속이라는 덕목으로 발전합니다. 단군 신화의 마지막 장면.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다 산으로 들어간다는 대목은 왕권의 순환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상징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통치 이념이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목표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 왕조는 점차 약화되었고 외부의 도전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연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외 세력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조선은 전쟁과 교류의 경계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위만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고조선의 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시기는 단군 조선에서 위만 조선으로의 이행기로, 고조선의 고유 질서가 외부 문명과 충돌하면서 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단군의 정신, 즉 하늘의 뜻과 인간의 도리를 조화시키는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위만조선을 거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고 결국 오늘의 한민족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고조선은 단군 한 사람의 신화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신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기원, 법의 시작, 그리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홍익인간이라는 말 속에서 그 이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늘을 본받고 땅과 더불어 살며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 남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지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처음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노력의 기록이라는 것을. 고조선은 그 질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사상과 제도, 그리고 인간의 꿈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말과 행동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